이제 10월 달이 월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12월 달까지의 주요 이벤트들과 이제 정말 뭐 비컷이 실행된 이후에 미국 대선이라는 크나큰 이벤트 이후에 곧바로 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시장에서의 예측은 이번에는 비컷이 9월 달에 실행이 됐지만 실업률이 좀 원만하게 잡히면서 이제부터는 0.25% 정도씩 원만한 금리 인하가 예정된다는 부분 때문에 채권의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의 가격이 또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인과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금리 변동에 따른 가장 민감한 투자 대상들인 미국 장기 채권과 리츠에 대한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어떨 것이다 라는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TLT의 주가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100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었다가 또 실업률이 굉장히 원만하게 연준의 의도대로 잡혀가면서 이제는 좀 금리를 비컷을 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도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작용한 것인지 $93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비컷을 단행했음에도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걸까라는 부분도 영상 후반부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30년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30% 비중 정도로 커버드콜 전략을 운영하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상품의 분배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3월 달에는 112원을 월배당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4월부터는 사실 거의 이제 편차가 없이 1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의 분배금이 거의 뭐 변동 없이 계속 1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어서 뭐 별다른 그냥 특이사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의 특징은 커버드콜 전략의 비중이 30%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꾸준하게 아직도 연 분배금이 13% 정도가 예상될 수준의 높은 분배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커버드콜 수익이 원만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TLT의 주가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70% 정도 비중은 고정적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가 되고 이제 30% 비중 한도로 해서만 커버드콜 전략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수요와 수익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원만하게 100원 정도의 높은 지급하지 못하고 분배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장 최근인 10월 4일에 지급된 분배금도 이제 꺾이지 않고 100원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의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기대감과 커버드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는.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유사 경쟁 상품인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콜 상품을 살펴보면 이 상품은 조금 두 달 더 늦게 출시가 돼서 5월 달에는 104원이 지급이 되고 6월분은 100원 그리고 7월분은 103원 8월분은 107원 그리고 9월분도 107원으로 지급이 되면서 역시나 뭐 큰 차이는 없이 균등하게 약간 100원이 조금 넘는 분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상품 대비 주가가 조금 더 높아서 분배율은 거의 비슷한 상태이며 약 13% 정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과 타이거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는 이제 지분을 70%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고 가고 커버드콜 전략을 30%로 이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해당 상품은 커버드콜 운영 비중이 30%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목표 분배율을 쫓기 위해서 변동스럽게 더 30%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미국 장기 채권을 추종하는 ETF 상품들을 살펴보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TLT의 경우에는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는 성격 때문에 달러 가격의 변동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신하여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의 주가를 살펴봤더니 3개월간 하락률은 마이너스 1.5% 수준이었으며 그리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1.4% 수준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지분율이 70% 정도를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0% 이제 지분을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상품 대비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70% 정도 주가 하락률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고정적인 투자를 7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드콜 운영 수익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실제 지분량을 70% 이하로 운영하는 주가 하락률 차원에서는 가장 낮은 하락률인 마이너스 1% 정도를 보였습니다. 이 3개 상품들의 특징은 달러 헤지를 하면서 실제 장기 채권 이제 지분 참여율이 높을수록 실제로 주가의 영향도도 높습니다. 커버드콜 참여율이 높았을수록 주가 영향도는 낮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미국 장기 채권의 가격이 또다시 안 좋아진 상황인데 비컷을 했음에도 왜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걸까를 추측을 해보면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가 이제 24년도 8월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제가 된 시기들은 실업률이 4%를 초과하기 시작한 24년도 6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4%를 찍었고 7월 달에는 4.1% 실업률을 찍었으며 이제 24년도 8월 달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4.3%를 돌파하면서 실업률이 계속 4%를 초과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샴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었고 미국의 실업률이 4%를 실제로 넘어서 4.3%까지 올라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실업률을 잡기 위한 선제적 차원의 비컷 마이너스 0.5% 금리 인하를 적용했다라는 시장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컷을 24년도 9월에 딱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은 그 다음 달에 바로 4.2%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10월 달에는 4.1%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이 좀 바라고 의도한 대로 실업률이 잘 잡혀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실업률이 잘 잡힌다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이제 급격히 내려야 할 이유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연준의 목표 자체는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니까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적절하게 잘 수행했다라는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너무 잘 잡혀가면 이것 때문에 금리를 비컷도 단행을 했고 이제 내려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시장이 예측했는데 실업률이 너무 빨리 잘 잡혀버리면 금리를 좀 늦게 내릴 수도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존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기대했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실업률을 좀 4% 이상으로 증가한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평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다 잘 잡힐 것인가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이런 기대 심리가 꺾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컷을 단행한 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혹시 다시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부분이 물가 상승률이 3%대가 아니라 이제 2%대로 해서 충분한 안정적인 데이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을 연준이 의장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3분기 들어서는 실제로 2.9%, 뭐 2.5, 2.4%까지 해서 물가는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치솟는 실업률을 이제 잡기 위해서 비컷을 실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게 비컷을 이제 해버린 다음에 물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 펼쳐진다면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최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가 무조건 한 방향으로 내리기만 할 것이다 라고 100% 단정하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목표는 주식 투자자들이나 채권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잡고 실업률을 잡아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그다지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과 속도는 뭐 이전에도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좀 애매모호한 말과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말을 많이 했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잘 잡히고 실업률이 잘 잡힐 경우에 지금처럼 약간 속도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이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물가가 다시 뭐 너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폭등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연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성 투자인 장기 채권과 리츠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최상의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에서의 운영 계획과 손절 계획 같은 원칙을 세워두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